제가 본 애니메이션인데 개인적으로 8점을 줬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불행히도 트럭이 누군가를 치는 장면은 보지 못합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마법의 별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푸미샤는 별 없이 이 세계에 오게 되었고 부모님이 그녀의 상황을 알자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배신하고 돌을 던지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슬라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슬라임의 이름을 소라라고 지었는데 이는 요스가 노소라를 참고한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너의 파란색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이야기는 한 남자가 나무를 조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신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하녀가 그에게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는 신나서 그녀에게 이름이 푸미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푸미샤가 훨씬 커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는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식사합니다. 식사 중에 푸미샤가 빵에 걸려서 갑자기 기침을 하고 아버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마법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형이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나중에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는 여기서 푸미샤가 매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변할 것이다. 일상적인 집안일 중에 형이 그녀를 놀리며 기본 마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그녀를 방어하며 자신의 페이스로 배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함께 행복한 가족 식사를 하기 위해 앉고 나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녀는 행복하게 자신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하며 아버지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는 그녀의 능력이에요. 가족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을에서 온 루바 부인입니다. 그녀는 분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푸미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환영하며 디버저는 푸미샤가 2살 때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디버저는 푸미샤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바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푸미샤의 미래를 간단히 살펴본 후 디버저는 그녀가 좋은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난다. 지만 떠나면서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드디어 그 큰 날이 찾아온다. 부는 드디어 5살이 되었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 곳에서 사제가 그녀에게 오늘 그녀가 마법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는 그녀에게 와서 성수를 만져보라고 한다. 그렇게 한 후 그녀는 물러나고 사제가 마법의 말을 외운다. 말을 통해 물방울이 형성되고 그는 신이 메시지를 받는다. 후 그는 그녀에게 그 소녀는 길들이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이 괴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다. 푸미샤의 부모는 매우 기뻐하지만 사제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별의 수를 확인하자 그녀가 아무런 별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사제는 이에 격분하고 푸미샤의 아버지는 분명 무슨 실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제는 신이 메시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푸미샤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소리치며 가족 모두가 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만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푸미샤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부수고 심지어 자신이 그녀를 위해 만든 장난감까지 부숩니다. 그는 아내에게 푸미샤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물어보고 이로 인해 아내는 울기 시작합니다. 푸미샤가 그녀를 위로하려 할 때 그녀의 큰형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녀는 언니에게 소리치지만 언니는 혐오감을 느끼고 무시한다. 그녀의 형제가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고 사라져라며 말하고 그녀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고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낮은 지위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심하게 상처 입히며 달아나게 했다. 멈추었을 때 그녀는 미워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서 왜 이렇게 미워받는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몇 시간 동안 혼자 숲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불을 지피려고 불 마법을 시도하지만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시야가 흐려져 기절합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가까이에 앉아있는 늙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행운인지 룸바이고 그녀는 소녀에게 그녀의 예언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녀에게 스프를 주고 후미샤는 기뻐서 받아먹습니다. 나중에 옛 루바는 후미사와 함께 앉아서 마법 가방과 책을 건네며 이 물건들이 이제부터 그녀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옛 루바는 아이비를 자신의 딸처럼 돌보기 시작하며 세상에 대해 읽고 쓰는 법,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미샤는 그녀를 신뢰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옛 루바가 마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걱정됩니다. 후미샤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로 향합니다. 도착했을 때 후미샤는 사람들이 옛 루바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파집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 더욱 슬픔에 젖습니다. 마을 우두머리는 자신의 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별이 없다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을 저주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늙은 루바가 푸미샤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며 이 잔인한 배신은 푸미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후 마을 우두머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불쌍한 소녀를 사냥하고 죽이라고 격려합니다. 푸미샤가 살아있는 한 모두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한 푸미샤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며 자신이 속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그녀는 숲속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린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냄비와 펜을 이용해 경보기를 임시로 만든다. 어떤 접근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숨겨온 마법 가방을 꺼내어 모든 조리도구를 그 안에 넣는다. 또한 중요한 물품들과 일부 물약도 가방에 넣는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고 거부당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음 날 그녀는 주변을 탐험하다가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유용한 아이템을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색하는 동안 가방을 꺼내고 실수로 여러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옷, 치유 물약, 그리고 지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다가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슬라임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후미샤는 최대한 빨리 도망칩니다. 숨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들리는 소리에 긴장합니다. 그녀를 잡으려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든 살아서든 그녀를 잡겠다는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전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다시 도망쳐서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늪지대를 건너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 균형을 잃을 뻔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끈적한 것이 느껴집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점액체가 그녀에게 붙어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더 많은 점액체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푸미샤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만 점액체는 계속해서 그녀를 추적합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 달리지만 결국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중간에 나뭇가지를 잡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지는 그녀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어서 부러지며 그녀를 더 깊이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치유 물약을 집어들고 일어나면서 상처를 치료한다. 그녀는 눈앞에 아름다운 호수를 본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수영하기에 완벽해 보인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옷을 벗고 얼음 같은 물로 뛰어든다. 그녀에게는 그 감각이 놀랍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목욕을 마친 후 그녀는 호숫가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인생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고 싶다는 결정이다. 이제 생존할 결심을 한 그녀는 외모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면도기를 들고 머리를 짧게 자른다. 그녀는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방어적인 소녀로서 혼자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가방 안에서 남성용 옷을 발견하고 빠르게 입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녀는 이름을 이브로 바꾸기로 한다. 이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하고 적응하는 식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음 날 여정 중에 이브는 초원에서 나는 소음을 듣는다.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식물 사이를 살펴보니 아주 귀여운 작은 슬라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생물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책을 펴고 책은 그녀에게 알려준다. 이 슬라임은 이름 없는 슬라임이며 존재하는 가장 약한 종류의 슬라임이다. 그녀는 작은 슬라임을 보고 그것이 그 종류의 가장 약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와 똑같이 그녀에게는 가장 약한 것이다. 그녀가 슬라임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생각하는 동안 강한 바람이 불어와 작은 슬라임이 바닥을 굴러다닌다. 몇 번이 생각 끝에 이브는 슬라임을 소라라고 이름 짓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으로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녀가 책을 확인해 보니 소라는 단순히 손으로 만져도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걱정스러워진 그녀는 그를 집어올리는 것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소라를 뒤집고 다시 책을 읽는다. 이 책은 이 종류의 슬라임이 유통기한이 하루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소라를 더 멀리 날려보냅니다. 겁먹은 이브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그가 강에 떨어지기 직전에 막습니다. 그녀는 이 귀여운 생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비록 그의 수명이 하루뿐이지만 그때까지 소라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밤이 오자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깨어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전생에 대한 기억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밤새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잠이 들어버렸음을 깨닫는다. 소라를 찾다가 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슬픔에 잠기고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꺼낸다. 하지만 지도를 펼치자 소라가 지도에서 튀어나온다. 그녀는 소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안도하며 그것이 그 책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된다. 그녀는 그 책을 다시 바라보고 소라를 잠재우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책에는 그녀가 만화를 생물에게 주입한 후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녀는 다가가서 슬라임의 머리를 만진다. 슬라임이 빛나기 시작하며 그녀가 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름은 다행히도 이미 결정되었다. 그녀가 그것을 소라라고 부르자 머리 위에 파란 크리스탈이 나타난다. 그녀가 그것을 길들였음을 증명한다. 길들인 후 소라는 그녀에게 점프하고 그녀는 그를 안으며 그가 첫 번째 친구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덫을 놓고 산쥐를 잡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쥐를 준비하고 바나나 잎에 싸서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오늘 밤 소라와 함께 큰 잔치를 열자고 초대한다. 그녀는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확인하지만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마을로 먼저 가기로 결정한다. 더 나은 지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소라를 날려보내지만 이브는 제때 그를 잡아낸다. 바로 그때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재빨리 소라를 가방에 넣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올라가 치명적인 개미떼가 접근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지나가자 이브는 안도감을 느끼고 소라를 꺼낸다. 그녀는 소라가 조금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때 그녀는 도망치는 동안 가지에 얼굴이 긁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소라를 내려놓고 그의 상처를 치료할 파란 물약을 찾는다. 하지만 물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탓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두 사용하고 더 찾지만 찾을 수 없다. 그녀는 달리면서 길에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 소라에게 말한다.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며 가장 가까운 마을 근처에서 큰 현상금이 걸린 쥐의 포스터를 본다. 그녀는 포스터를 찢어버린다. 하지만 더 많은 포스터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에 모두 찢어버린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브는 모두가 마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가장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도 그녀는 계속 걸어가다가 정육점이 보인다. 산쥐를 팔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떠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주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멈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냐고 묻고 그녀는 자신의 고기를 팔러 왔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의 고기를 살펴보자 그녀의 고기가 매우 신선하다고 말한다.
그는 두 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녀는 잡은 모든 고기를 그에게 주고 그는 약속한다. 그녀가 가져오는 산쥐 한 마리당 100코인을 주기로 했다. 돈을 조금 얻은 이후 이분은 매우 배가 고파서 제빵소로 간다. 여자가 재빨리 나오며 무엇을 사길 원하는지 묻는다. 이분은 빵을 고르기 시작하고 여자는 각 빵이 20코인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분은 그에게 돈을 건네고 여자의 빵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고 칭찬한다. 여자는 그를 재미있는 소년이라고 부르며 빵을 받은 후 이분은 재빨리 떠난다. 그녀는 나무에 앉아 소라와 함께 빵을 나누고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가 소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이 빵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그들은 산 쥐를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 이분은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치유 물약을 찾는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나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녀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한다. 소라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브가 파란 물약을 따로 두었을 때 소라는 그것들을 재빨리 흡수한다. 그런 다음 이브는 그에게 버릴 쓰레기를 주지만 소라는 거부한다. 그때 그녀가 파란 물약을 주자 소라는 그것을 재빨리 흡수한다. 그녀가 빨간 물약을 주었을 때 소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브는 소라의 식습관을 알아가고 있다. 나중에 이브는 그녀의 산쥐를 팔기 위해 정육점에 간다. 그 다음에 그녀는 다른 종류의 빵을 사서 물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나중에 그녀는 소라에게 빵을 먹으면서 파란 물약을 준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을 거닐던 이브는 몇 명의 모험가를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조금 무섭지만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법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재빨리 도망치고 모험가들은 그녀를 겁먹은 작은 소년이라고 부르며 웃는다. 그녀가 도망칠 때 정육점 주인이 그녀를 멈추고 들쥐를 잡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때 그녀는 숲의 전단지를 발견한다.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게 그녀를 그리워하게 해서 빨리 도망치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돌아올게요. 그런 다음 그녀는 베이커리를 찾아가고 주인이 오늘 그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이분은 거기에도 숲의 포스터가 있다는 걸 보고 도망칩니다. 베이커리 주인이 제공한 무료 빵조차 무시하고요. 이제 이브가 나무가지 위에 앉아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잡고 그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소라를 안고 마침내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숲을 통과하며 이브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녀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숲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앞을 바라보며 두 개의 길을 봅니다. 그녀는 지도를 확인하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소라가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라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배가 고프다고 대답하며 걸으면서 뭔가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그녀는 강을 보고 물병에 물을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근처에서 그녀는 과일로 가득한 나무를 보고 작은 소라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무에 다가가려 하지만 소라가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곧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녀 앞에 나무는 괴물이다. 그녀를 보자 삼키고 있던 인간들을 뱉어낸다. 겁에 질려서 이분은 소라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달린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이분은 손이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지럽고 소라가 모든 물약을 다 먹어버려 더 이상 물약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라는 그녀의 팔에 뛰어올라 그녀의 피를 빨기 시작한다. 그녀는 소라를 바라보며 그가 괴물이니 인간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소라에게 먹히며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분은 그 다음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라가 자신을 치료하고 있었지 동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분은 결론 내리는데 만약 자신이 죽었다면 혹은 소라가 깨어났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버려진 아이일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그녀 주변을 뛰어다닙니다. 이분은 소라를 안고 그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소라가 몇 가지 소리를 냅니다. 이분은 흥분해서 소라가 처음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소라를 들어올리며 소라가 할 수 있는 말은 똥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작은 슬라임에게 자신에게 남은 건 오직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솔라가 끊임없이 배변하면서 알람 시계처럼 행동한다.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솔라에게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식사를 하기로 한다. 이브는 과일을 먹고 솔라는 포션을 마신다. 그런데 갑자기 이브는 솔라가 뛰어다니며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는 이제 더 튼튼해 보인다. 이브가 생각하며 먹는 동안 솔라는 아직 배가 고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먼저 이브가 상자에서 옷을 찾는다. 그리고 만료된 포션 병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소라에게 파란색 물약을 주고 소라는 그것을 빠르게 먹는다. 이브는 소라에게 다른 물약을 주려고 하지만 소라는 거부한다. 하지만 이브가 물약을 섞어서 다시 제공하자 소라는 그것을 먹는다. 그 후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며 소라는 더 강하고 장난스럽게 보인다. 갑자기 이브가 베리를 보고 그것을 얻으러 달려간다. 그녀는 소라에게 일부 베리를 주려고 하지만 슬라임은 먹기를 원하지 않아 찡그린다. 이브는 베리를 따고 나중에 그들은 함께 앉아 먹는다. 그리고 이브가 먹으려 할 때 소라는 이미 식사를 빠르게 마쳤다. 그래서 이브는 소라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 주기로 한다. 이브는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소라에게 더 많은 포션을 주려고 하지만 그는 몇 초 만에 모두 먹어버린다. 그래서 그녀는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가 잠들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달라고 할 테니까. 이제 나무에 앉아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계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당시 왕은 마법사들을 모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게 했고 그 미래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종말을 드러냈으며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 세계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마법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야기 속에서는 다른 세계의 아이가 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야기 중간에 그들은 둘 다 잠이 듭니다. 아침에 소라는 다시 이브를 깨우며 알람 시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브는 금방 엉망이 됩니다. 가방을 확인하자 그녀는 소라가 모든 물약을 먹어버렸다고 소리칩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산쥐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그들은 깨닫습니다. 쥐 대신 뱀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이브는 아마 이것도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방에서 천을 꺼내 뱀을 집어들고 로프로 묶습니다. 다음 마을로 걸어가면서 이브는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소라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이브는 냄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누워있는 죽은 말 하나를 발견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많은 죽은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잡은 뱀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달리다가 가까운 마을이 보이자 그녀는 급히 들어갑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길드 건물을 보고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접수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습니다. 이브는 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녀에게 그 뱀을 약재상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길을 가다가 시신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은 그녀에게 다가와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한 남자가 도착해서 정확한 위치를 묻습니다. 이브는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도시와 매우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모험가들에게 나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떠나기 전에 이브에게 말합니다. 정보가 사실이라면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접수원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네며 묻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후 이브는 독사를 팔기 위해 약국으로 갑니다. 남자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희귀한 뱀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체에 3가지 구별된 동전을 건넨다. 이브는 머릿속으로 계산한 후 깨닫는다. 그리고 이 구별된 동전들이 잡은 쥐 30마리와 같은 가치라는 것을. 남자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만약 더 많은 이 종류의 뱀을 잡으면 그곳에 가져오라고 말하고 모두 사겠다고 한다. 그녀는 돈을 받고 기쁘게 소라에게 말한다. 먹을 것을 사야겠다고. 나중에 이브는 폐기구역에 가서 여러 개의 마법 가방을 보고 신이 난다. 한편 소라는 파란 물약을 몇 개 찾고 재빨리 마신다. 이브는 이렇게 많은 마법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닐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파란 가방에 하나를 넣으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갈색 가방에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어떤 가방들이 다른 가방들을 담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하고
한참 후에 몇몇은 2개나 3개를 담을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마법 가방을 저장하는 개념을 배우고 이를 발견한 것이 기쁘다고 느낍니다. 그런 다음 그녀와 소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길 가다 이분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시도하지만 길드의 기사가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작은 소년이 준 정보는 정확했다. 그는 괴물들이 여러 모험가를 죽였다고 말하며 더 높은 레벨의 모험가들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전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이브에게 정보를 위해 보상을 받으러 가라고 지시한다. 그 후 이브가 길드에 도착하면 그녀는 이전에 받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브는 자신의 지갑에서 가방을 꺼내기 시작해 접수원을 놀라게 하다가 마침내 문서를 찾아 제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보상으로 은재 타블렛을 받는다. 이브는 계산을 시작하고 그녀는 하나의 타블렛 50개의 산의 분노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접수원이 그녀에게 금화 2개를 주기도 하고 이브는 많은 돈을 받은 것에 매우 행복해한다. 그녀는 모든 돈을 가지고 막 떠나려던 찰나에 접수원이 그녀를 멈추며 가방을 가져오라고 한다. 거리를 걷던 중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이브는 그 이유가 가방 때문임을 깨닫는다. 접수원이 가방을 집어들자 이브는 식사를 하고 소라에게 포션을 준다. 그 후 그녀는 지도를 보며 여행을 계속하고 누워서 소라에게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말한다. 다음 날 이브는 자신의 함정이 부서진 것을 보고 속상해한다. 그녀는 이렇게 가다가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갑을 확인하여 남은 돈을 살펴봅니다. 소라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브는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소라를 발견한 후 그녀는 소라가 완전히 닫힌 마법의 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브는 책을 보고 이 괴물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괴물에게 겁먹었겠다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녀는 자신도 죽을 뻔했을 때 무섭다고 말합니다. 소라는 괴물이 불쌍해서 뛰어올라 괴물을 덮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합니다. 이브는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참고 기다린다. 소라가 이 괴물을 치료하는 동안 작업이 끝나자 소라는 다시 이브의 손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온다. 괴물이 공격할까 봐 놀란 그녀는 하지만 대신 그 생물을 치료해준 것에 감사하는 듯 애정을 보여준다. 이브는 그것이 너무 귀엽다며 괴물에게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고 소라는 평소처럼 뿔하고 말한다. 그 후 숲속을 거두며 이브는 혼자 생각한다. 또 다른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적어도 새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한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새 친구를 세포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다른 언어로 세포라는 뜻이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이 아이비라고 하고 그녀의 작은 슬라임은 소라라고 말한다. 걸어가면서 아이비는 근처에 사람이 있음을 느끼고 소라에게 가방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세포는 그냥 덮개 속에 숨는다. 나중에 아이비는 새 마을의 입구에 도착한다. 그녀는 무서워 보이는 마을 경비를 본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지나가며 누구에게도 장난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소라는 어떤 이유로 남자에게 겁을 먹는다. 남자가 들어가려 할 때 경비원이 그를 막고 이 마을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남자는 친구가 이곳에 산다고 대답한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워하며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다. 하지만 이상한 방문자는 어떤 이름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경비원은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그의 가방을 찢는다. 가방 속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고 경비원이 찢어버린 작은 마법 가방 안에는 술이 들어있다. 그는 남자를 붙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도시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려고 하고 있다. 그때 또 다른 경비원이 나타나 그 범죄자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감방으로 데려간다. 아이비는 사건을 모두 지켜본 후 소라에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았냐고 묻고 소라는 푸우를 이야기하며 대답한다. 이제 아이비가 문을 통과할 차례지만 경비원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뛰어가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망설이며 걷는다. 그때 경비원이 그녀를 멈춘다. 그녀가 돌아서자 경비원이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살핀다. 그런데 그때 한 곤충이 그녀의 어깨에 앉는다. 경비원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어깨에 곤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곤충을 쫓아내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비가 움직이려는데
경비원이 그녀가 어느 마을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사실대로 대답해 라돔의 마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비원은 그 마을에서 일들이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좋은 곳에 왔으니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작은 소년인 줄 알고 믿는 그녀를 들여보내고 그녀는 도시의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녀가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도시의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정육점으로 뛰어들어가서 여자가 자신이 잡은 산 쥐를 사겠느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사겠다고 하지만 아이비에게 숲속의 괴물들에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고 나서 여에게 즉석 고기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다 모험가들이 모이는 넓은 공간을 발견하지만 무서운 경비원을 보고 주저하다가도 그에게 다가갑니다. 경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지역에서 편히 지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들어갈 수 있는 나무 패스를 줍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천을 펼치고 누워버린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소라에게 만약 자신도 갑한 때가 있었다면 그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시장으로 갑한 때를 사러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것을 살지 고민하는데 이전에 있던 경비원이 다가와서 그녀를 놀래킨다. 그녀는 거의 울기 시작하고 그러자 다른 경비원이 친구를 꾸짖는다. 아이들을 그렇게 놀래키지 말라고. 그리고 게이트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이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이 오구토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아이비라고 소개하고 오구토는 그녀의 갑판대 구매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아이비는 조금 망설이지만 경비원이 부른다. 베리베레는 오구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 함께 노인의 가게에 들어가서 오구토가 말한다. 노인에게 아이에게 좋은 것과 싸게 해달라고. 노인이 텐트를 찾는 동안 아이비가 텐트 값이 얼마나 하는지 묻는다. 하나의 음판이면 충분한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예산이 5개의 숟가락이라고 말한다. 노인이 그녀가 5개 조개를 쓸 생각이라는 걸 알고 그녀에게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급히 묻는다. 그 후 그녀가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괴물 공격 피해자들에게 알릴 때 그 노인은 그녀에게 텐트를 건네며 말한다. 이게 그녀에게 팔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야. 5칸찬으로. 그녀는 받아들이고 거래에 만족하며 텐트를 산 후에 노인은 그녀에게 어떤 표시를 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어로 소라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선물로 노인은 그녀에게 무료 마법 가방을 준다. 그 후 밖에서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말한다. 나중에 봐요. 아이비는 다시 마을에서 그녀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제 경비원 없이 그녀는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공간이 생겨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는 들어가서 커튼을 닫고 가방에서 소라를 꺼냅니다. 소라는 텐트를 보고 신나서 점프를 시작합니다. 아이비는 그에게 이것이 그들의 집이라고 말하고 소라는 아이비의 무릎 위에서 점프하며 아이비는 이제 그들이 축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더 많은 무력을 모으기 위해 쓰레기장에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텐트 안에 있을 때 몇 명의 모험가가 나타납니다. 그중 한 명은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갑판대를 훔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를 붙잡고 한 여성이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녀의 가방을 열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생물을 발견하고 놀라워한다. 아이비는 도망가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녀를 멈춘다. 그 남자가 그녀를 붙잡자 가엾게도 그녀는 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갑자기 경비원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남자는 경비원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래서 경비원은 아이비를 그의 손에서 빠르게 풀어주며 이 천막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이 작은 소년이 이렇게 좋은 천막을 살 수 있을 리 없다고 말한다. 경비원은 오구로가 그 천막을 사준다고 말한다. 이제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그의 텐트가 정말 도난당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묻는다. 이때 남자는 망설이다가 아마 실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할 때 경비원이 다른 경비원들을 불러서 처리한다. 경비원들은 재빨리 그들을 제압하고 잡힌 사람들은 감옥으로 간다. 나머지 2명은 너무 빨라서 도망칠 수 있었다. 경비원이 아이비에게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감사하다고 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치유 무약을 주고
그녀는 기뻐하는데 이것이 그녀가 가진 첫 번째 새 무략이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이것이 일어난 일에 대한 사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는 떠난다. 저녁이 지나고 아이비는 소라에게 가능한 한 많은 무략을 마시고 배불리 먹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가 먹으려 할 때 소라가 그녀에게서 새로 나온 무략을 원해서 먹지 않는 것을 본다. 아이비는 그에게 그것이 회복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아이비는 일어나 소라에게 사냥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경비원에게 알리고 걸어가면서 그녀를 아는 많은 경비원들을 만난다. 그들은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며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숲에서 그녀는 자신의 덫이 다시 파괴된 것을 본다. 그녀는 소라에게 이렇게 가다간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던 중 그녀의 기쁨을 위해 물개가 나타난다. 뒤에서 그녀에게 토끼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 토끼를 그녀에게 주는 것인지 물어보고 물개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그녀가 그를 안아주며 아직 매우 신선하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동안 물개는 소라와 놀고 그녀가 끝내자 소라와 물개는 이미 잠들어 있다. 그녀는 소라를 깨우며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소라는 소라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시엘은 그녀를 안고 다시 숨는다. 이브와 소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소라의 서투름 그리고 막대기에 상처를 입힌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녀는 바로 고기 가게로 향한다. 여자는 항상 가져오는 고기가 매우 신선하다며 칭찬한다. 심지어 고기가 너무 좋아서 덧없이 사냥한 것처럼 보인다고 농담한다. 그리고 이브는 미소 짓는다. 여자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말한다. 이런 질이라면 언제나 환영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브가 걸어가는 동안 길에서 경비병들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 숨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아는지 궁금해한다. 이때 바레브라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오그토가 모든 경비병에게 그녀를 눈여겨보라고 시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레브라는 오그토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브는 걸으며 과일 가게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을에서 온 과일을 찾았는데 매우 비싸다. 그녀는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 묻고 가게 주인은 올해 수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 작은 소년이 라통 마을 출신인지 묻는다. 그녀는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말하며 얘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점쟁이가 이 과일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곤 했다고 말합니다. 이 과일은 마을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노파가 아프게 되었고 마을의 촌장이 그녀에게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게 되었고 이제 마을의 촌장이 페미샤라는 아이를 그 일로 탓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아이가 저주받았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이를 들은 이브는 화가 납니다. 상인은 라톰 마을이 이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때문에 마을을 떠났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상인은 그녀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과일 한 조각을 주기로 결정한다. 나중에 그녀의 텐트로 돌아온 그녀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소라도 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이브는 그녀가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며 이제 그녀는 완전히 낯선 곳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친절하다. 그녀는 과일을 받아들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한다. 소라는 점프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이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과일을 먹고 심령술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그 노파의 지시에 따라 수도로 여행해서 주변 마을들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사냥을 나가기 전에 모두에게 기쁘게 인사한다. 숲에 도착하자 그녀는 함정을 설치하고 소라를 초대해 쓰레기 더미에 가서 그를 위한 무략을 구한다. 가는 길에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고 소라를 가방 속에 뛰어들게 만든다. 바로 그때 그 사악한 모험가들이 나타나서 복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그녀에게 희귀한 점액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분은 소라가 그녀의 친구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남자는 그녀에게 그것을 넘기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폭행당할 거라고 위협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하고 남자도 뒤쫓습니다. 그녀는 그를 함정으로 이끌고 그는 그 안에 걸려듭니다. 그 상황에서 남자를 본 남자의 동료는
그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합니다. 남자는 분노하며 그 소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브가 달아나고 있을 때 여성이 나타나서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잡아채서 다시 한번 점액을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엄청난 괴물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브를 놓아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괴물은 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여성을 향해 고함을 치며 그녀는 즉시 기절합니다. 지금 남자가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하지만 시루은 달려가서 그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를 잡아서 쓰러진 남자를 여자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브는 그들을 보고 소라에게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라는 예상대로 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시릴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오구토와 바레브라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공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가 오구토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공격대원들이 그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지금은 감옥에 있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해요. 그는 그녀에게 그 모험가 그룹이 사실은 도둑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줘서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되어 정말 신나 있어요. 그가 보상금을 건네며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상인연합회에 계좌를 개설하라고 제안해요. 그 후 우리는 이브가 오구토 옆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봐요. 접수원이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하고 우리는 이브가 손가락을 바늘 위에 대고 피 한 방울이 나오면 계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봐요. 오구토는 그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브에게 9살이 될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동전을 쟁반에 올려놓는다. 그러자 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동전을 그에게 건네주고 그는 그녀의 계좌 개설을 축하한다. 그리고 그녀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사용할 물건을 준다. 그녀는 그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서 그 물건을 바라보자 오구토는 이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벨리베르가 나타나 그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소리친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오구토는 이 소년을 돌보겠다고 하고 이브는 왜 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궁금해하고 벨리베르는 그게 문제가 있냐고 묻는다. 그리고 이브는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때 오구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게로 걸어갑니다. 그는 한 여성에게 외치고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잃어버린 딸인지 묻고 그는 아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함께 앉고 그는 이브와 자신이 먹기 위해 큰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이브를 바라보며 그녀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브는 자신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 벨리베르는 그의 친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는 최소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구토는 어린 소년이 먹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강해지기 위해 충분히 먹어야 하니까요. 그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브가 마침내 음식을 먹자 그녀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깨닫는다. 그때 그 여성은 자신의 요리 실력이 4성급이라고 말한다. 그때 벨리베가 이브의 실력은 어떤지 묻는다. 이에 이브는 자신이 조련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별 등급에 대해 묻자 그녀는 주저하고 매우 슬퍼 보인다. 그리고 그녀의 불편함을 깨닫는다. 오구토는 그녀에게 한번 다독여주며 많은 별을 가진 사람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벨리베는 단 1성만 가진 사람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사람이 몇 개의 별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들은 그 작은 소년이 오직 하나의 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브는 계속해서 왕실 수도로 향하겠다고 말하고 오구토는 그녀의 이름만 언급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오구토는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며 방문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드디어 도시를 떠날 때 벨리베르가 오구토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브를 조사했고 쉽게 그녀가 소녀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녀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구토는 왜 그런지 묻고 벨리베르는 언젠가 그 작은 소녀가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했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이 그들이조차 믿지 않은 것임을 경고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소라가 숲속을 달리고 있고 이브는 그에게 좀 더 천천히 걷자고 부탁한다. 그들이 드디어 멈추자
이브는 물을 마신다. 그런 다음 소라를 바라보며 그가 에너지 넘친다고 말한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소라가 실위 상처를 먹은 후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숲에서 오는 어떤 것에 끌린다. 소리가 가까워지고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이지만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무시한다. 이브는 그를 바라보고 세일이 나타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그를 안고 소라는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저녁 무렵 잉화방 이브 흘창육함도 타흐노을 연우 타감 시세어 성공포도리온다토자 접착 타간착상랍 슈오 타야을드큰다 이상나파 타적 야우 도을광요 제천조상 댕타거 차간자기 쉬하적함 징쉬 타맨 전도시공적 타비상생키 병핑론 슈오 자기피일곱의 연키 추간착 지소 타하이 유일사잉하정육 소이가이용 타레주조찬 취제 제쉬 타간도유기괴적 동서향 타곡은 그녀는 소라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하고 도망치면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한다. 그 존재는 그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온다. 그녀는 절벽의 가장자리에 도착하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게 된다. 뒤를 돌아보니 그 존재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고 인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무섭다. 그녀는 아래를 바라보며 시일이 매우 강력한 포효를 하는 것을 보고 시일의 포효 덕분에 그 존재가 사라지며 그녀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그녀는 시일을 타고 길을 떠나고 소라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야기하며 시일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다시 그 불쾌한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시일이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분은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때 오우거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실은 그의 꼬리로 그들을 잡아당기고 오우거가 더 가까이 오기 전까지 끌어당긴다. 그리고 실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이분은 소라에게 가방에 뛰어들라고 하고 실은 공격하는 오우거에게 돌진한다. 그는 오우거를 물고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떨어진다. 이분은 실이 매우 걱정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더 많은 오우거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들이 쫓아오기 시작하자 달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계속 달리다가 수많은 허수아비가 매달린 곳을 봅니다. 그 지역은 매우 무서워 보이지만 곧 그녀는 오우거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달리려고 하지만 실수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통나무가 내려오고 함정이 그녀를 들어올려 나무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오우거가 뛰쳐나와 공격하려 할 때 빛이 나타나고 거대한 불덩어리가 오우거를 파괴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하여 불꽃을 이용해 또 다른 오우거를 태웁니다. 그는 자신을 나트로아라고 소개하며 이것이 그의 화염 폭풍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아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함정에 갇히고 그의 불길에 둘러싸인 채로요.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이 함정에 왜 아이가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때 갑자기 궁수가 나타나 화살을 발사하여 함정을 깨뜨립니다. 아이비가 떨어질 때 나트로아가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는 안전하다며 겨우 시간 내에 그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휴식하기도 전에 오크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나트로아는 아이비를 빠르게 데리고 도망치고 거대한 슬라임들이 그들을 구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나트로아는 미라에게 도움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라임들을 다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오크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싸움에 도움을 주러 달려가서 검으로 오크들을 물리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나트로아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그가 대답한다. 네,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뒤에서 오우거가 나타나 공격한다. 하지만 궁수의 화살이 그의 몸을 꿰뚫고 그는 완전히 패배하여 쓰러진다. 궁수의 이름은 시파르로 모든 오우거가 드디어 제거되었다고 말한다. 아이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자신이 이 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제압팀이라고 설명해준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그 함정이 오우거를 잡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럼 그룹의 리더는 아주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를 세이라고 부를게요.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아이비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고 시파르가 그녀에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오델리아 도시로 가는 중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세이는 그녀가 함께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신이 나서 묻습니다. 정말 함께 갈 수 있냐고 물으니 모두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텐트에 가까워지자 리더가 그녀에게 어디서 묵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비는 그곳이 멋지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시를 보고 그가 안전하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누군가 그를 발견하면 그가 추적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숨으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실은 어떤 게임 플레이 친구보다도 똑똑하게 그녀가 무슨 뜻인지 빠르게 이해한다. 라투라는 그녀를 부르고 아이비는 그에게 달려가며 자신이 간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캠프에 도착하고 아이비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모험가들이 있는 것에 놀란다. 리더는 그녀를 타오르는 검의 텐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텐트에 소개한다. 그리고 미라는 나중에 만날 것이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리더는 이제 괴물 사냥에 대한 회의에 간다고 밝힌다. 아이비는 라투라의 곁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 후 라투라는 요리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말한 것을 즉시 후회합니다. 아이비는 그에게 어떻게 요리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3개의 별 불꽃 공격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자신의 힘으로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아이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아이비는 함께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토끼 고기로 시작하여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녀는 채소를 썰고 고기를 튀긴 후 채소와 함께 냄비에서 요리합니다. 요리하는 동안 아이비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라트로아는 그저 모두가 멋지다고 칭찬합니다. 저녁이 준비되자 아이비는 모두가 먹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자이가 모두가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첫 입을 먹을 때 그들의 표정이 아이비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말하며 먹으면서 아이비를 칭찬합니다. 그때 미라가 나타나서 멋진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라트로아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왔다며 함께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들 옆에 앉아 첫 입을 먹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비는 모두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한다니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자파르는 라트로아에게 이 소년을 혼자서 요리하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라트로아는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이비는 그들이 함께 했다고 설명합니다. 라트로아는 동의하고 열을 잘 조절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런 다음 주제를 피해 돌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돌은 불꽃놀이처럼 터집니다. 그 순간 아이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미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비는 더 많은 종류의 금속이 있다면 하늘에서 더 멋진 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미라는 금속 조각을 꺼내고 아이비는 그 아이디어에 매우 신이 납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더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비는 이 금속 조각들을 천에 묶어 라트로아에게 줍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에 던지고 폭발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채로운 불꽃쇼를 목격하게 만듭니다. 라트로아는 계속 금속을 던지고 불꽃은 점점 더 놀라워집니다. 모두가 경탄하며 지켜보는데 멀리서 이 광경을 보는 실도 함께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후 라트로아는 접시를 가져와 씻으라고 하고 아이비는 자신이 씻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이가 와서 그녀에게 편히 쉬라고 하며 우리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비는 유용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세이는 모두가 도와주는 조건으로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녀가 동의한 후 라트로아는 그가 매우 귀엽다고 농담하며 그를 안습니다. 다행히 그의 동료 모험가들이 이후에 그를 때립니다. 나중에 잠자기 전 아이비는 소라에게 먹을 무약을 주고 소라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빗으며 소라에게 이 사람들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한편 모두가 아이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아주 작은 아이가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이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사이는 말을 하고 아이비가 필요 없으면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라트로아는 조용히 듣기만 한다. 다음 날 아이비는 오래된 무략이 가득 든 상자를 찾고 소라를 위해 몇 가지를 고르던 중 점액을 발견한다. 미라는 인사하러 나타나며 그녀의 슬라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 후 아이비는 하루 만에 소멸하는 슬라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미라는 이것이 희귀한 슬라임 종류라고 답하며 만약 누군가 살아있는 채로 잡으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그때 아이비는 다시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미라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아이비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 상자 가득 쓰레기를 넣고 근처에 두세요. 라트로아는 정리 끝났으니 계속 여행하자고 말해요. 아이비는 오대로 시로의 여행을 기대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여행 날을 맥주와 함께 즐깁니다. 아이비는 고기를 구워서 그룹에 내어줍니다. 모두 먹기 시작하자 그녀는 고기국도 가져오고 새이도 조언해요. 이 국은 정말 몸을 데운다고. 라트로아가 마시면 결국엔 불로 마법을 쓰는 사람도 혀를 데이게 된다고요. 아이비는 갑자기 산에 숨어있는 실이 걱정돼요. 그때 미라가 나타나서 오라며 형을 만나게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비는 두 형제가 매우 닮았다는 것을 놀랍게도 깨닫는다. 아이비는 자신을 소개하고 라트로아는 그들의 그룹 이름이 벤데빌베르드라고 말하는데 매우 끔찍한 이름이고 미라의 쌍둥이 형제들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그들이 매우 똑똑한 아이인 것 같다고 말하며 아이비는 미소를 짓는다. 바로 그때 몇 명의 소년들이 다가오고 토트는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재빨리 벤데빌베르드 그룹은 떠나고 아이비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라는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러자 라트로아는 미라와 그녀의 형제들이 오는 다른 그룹과는 잘 지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후 밤이 되어 그녀의 텐트 안에서 아이비는 물약을 마시고 그것을 건네준다. 라가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녀는 소라에게 가방에 뛰어들라고 요청하고 그를 안는다. 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사라지도록 을 감고 누군가 그녀를 부른다. 녀를 부르러 나타난 사람은 바로 라트로아 자신으로 녀에게 아침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후 떠난다. 떠나고 나서 그녀는 이 존재가 라트로아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라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때 아이비가 소라에게 이름 목록을 말하기 시작하고 미라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다음 날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다. 그리고 경비병이 아이비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한다. 그는 그녀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계좌석을 꺼내고 돌은 빛나며 그녀의 신분을 확인한다. 그녀는 양식을 작성하고 경비병은 그녀에게 출입 허가증을 준다. 도시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아이비는 이렇게 큰 도시를 보고 놀란다. 라트로아는 그녀에게 먼저 잠자리를 찾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이비는 다른 곳에서 모험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텐트를 치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밤이 들어오고 저녁 식사 중 리더가 이 마을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발로르다.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지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나며 그들이 아직도 유괴범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 발로르다는 아이비도 아이이며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비는 자신이 거의 공격당할 뻔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어떤 것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속하게 특별한 장비를 열고 그들을 덮어 누군가가 듣지 못하도록 베일을 씌운다. 그 후 그녀는 불쾌한 존재가 자신을 괴롭혔고 괴물 하나가 그 존재를 사라지게 했다고 말한다. 그날 텐트 밖에서도 같은 존재를 느꼈다고 한다. 그들은 누가 그랬는지 논의하기 시작한다. 사이퍼는 아이비에게 누가 그런 것 같으냐고 묻고 그녀는 시츠를 의심한다고 답한다. 리더는 그게 확실한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라임이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며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이 그녀가 한 말을 잊기를 바란다고 요청한다. 그 후 그녀는 소라에게 그들에게 그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다음 노인의 조언을 떠올린다. 그때가 되면 동맹을 신뢰해야 한다는 조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텐트를 나선다. 모험가는 다시 베일을 만든다. 그리고 라트로아는 그녀가 말했던 대로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길 타겟팅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들은 밤에 그녀를 쫓았고 그녀의 형들이 상인과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인이 떠났을 때 그는 조사했지만 그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건 별일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그 베일을 사용했을까? 모두가 미라와 그녀의 형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 추측을 하기 시작한다. 이분은 주의 깊게 듣고 리더는 그녀에게 감사한다. 미라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린 것에 대해 라트로아는 이브에게 감사하고 그녀는 매우 기쁘다. 그들은 그녀가 말한 것을 정말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감정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는다. 라트로아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텐트로 달려가 가방을 열고 소라에게 나와달라고 한다. 그녀는 소라가 미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그들은 모두 소라가 사람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중 한 명이 이것이 놀랍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분은 소라를 안으며 그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한다. 히크버트라는 남자가 소라에게 다가와 그를 응석바지로 만들기 시작한다. 그는 그가 귀엽다고 말하며 모두가 이야기 속에서만 투명한 슬라임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소라는 히크버트의 애정 표현을 즐기지 않아서 풀어놓고 그를 공격한다. 이제 소라가 이브의 무릎에 기대어 한숨 쉬며 안도하는 가운데 이브는 그를 지켜본다. 라트로아는 슬라임이 정말 거짓말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히크버트는 라트로아라고 말하며 소라는 그게 거짓임을 깨닫고 몸을 떨게 된다. 한 남자가 자신의 친구가 몰래 시파르의 술을 마셨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시파르는 경로하고 소라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시파르를 때리기 위해 달려간다. 히크버트는 소라가 놀라운 슬라임이라고 칭찬하고 이브는 다시 그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소라도 미소 짓는다. 저녁 늦게 배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납치 사건의 배후 조직의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지 논의한다. 라트로아는 미라도 이 일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아프다고 말하고 이브도 슬퍼한다. 그녀는 더 많은 배신자가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한다. 그녀는 미라의 그룹이 어떻게 모험가로 성장했는지 묻고 그들은 그녀가 임무를 수행한 후 귀족이 승진시켜줬다고 말한다. 비슷한 일을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다른 모험가들과 달리 이분은 이 귀족이 납치 조직의 일원임을 추측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테스트하여 동맹으로 삼았고 미라의 그룹이 통과한 것입니다. 모험가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7세 어린이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은 분노하며 자신이 7세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막 9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분노하며 자신이 7세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막 9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생일을 축하합니다. 곧 모든 이가 박수를 치며 그녀를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치유되고 감사하며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그녀에게 생일 축하를 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링 다오자는 이브에게 배신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험가 길드 앞에 도착하고 들어가자마자 거기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자신을 호글리프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볼로르다가 그가 길드 마스터라고 칭찬한다. 이분은 그에게 인사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라를 바라본다. 그때 길드의 대장인 베르스키바이가 자신을 소개하고 다시 한번 소라는 위협을 감지하지 않는다. 이분은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부대장도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소라는 그 남자에게 무죄 패스를 줍니다. 볼로르다가 마법 구슬을 받아서 확인하는 척하고 그리고 모두 깨끗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분은 그게 사람의 선악을 보여주는 마법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건 길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호글리프는 이 조직과 관련된 배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볼로르다는 그게 바로 그들이 여기 온 이유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브에게 눈짓을 하고 너무 들떠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조직의 본부였던 시절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다가가고 베르스키바이 대장이 그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라는 빨간 머리의 경비원 중 한 명을 믿을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말까주라라는 남자가 말을 할 때 소라는 떨기 시작하고 이분은 그가 위협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볼로르다에게 경고합니다. 잠시 후 모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베르스키바이 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말까줄라가 배신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충격을 받은 그룹은 그를 믿었다고 말하고 볼로르다가 이브를 바라보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자 경비원들과의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마침내 일이 끝나고 이브는 지쳐 바닥에 앉아있다. 라투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잘했다고 말한다. 한편 선장과 다른 이들은 걱정하고 있다. 157명이 경비원 중 총 38명이 배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2명이 귀족이 나타나고 그중 1명이 말한다. 그는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한다. 귀족 팔토리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소라는 몸서리를 치고 이분은 즉시 볼로르다에게 경고한다. 하지만 두 번째 귀족 포란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소라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란다다들은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양반 2명이 떠난다. 대장은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내려찍고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배신자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한다. 지금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한다. 볼로르다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에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고. 대장은 큰 소리로 생각을 말한다. 만약 이 장소가 조직의 근거지였다면 왜 들이닥쳤을 때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 이분은 배신한 경비병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숨겼을 수 있다고 답하고 라트로아가 동의하며 이제 그들은 이 장소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상한 그룹이 이브를 바라보며 그녀가 6살 아이가 아닌지 묻는다. 이분은 짜증이 나서 다시 대답하며 자신이 9살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의 추리 능력에 감명을 받게 된다. 그 후 그들은 악당이 있는 방으로 향한다. 그런 다음 선장이 그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고 그가 나가자 그들은 방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문서와 종이를 살펴본다. 그 순간 이분은 단서를 발견하고 여러 번 만져진 책을 본다. 그래서 그녀는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책을 만지자 그것이 빛나고 갑자기 바닥이 열립니다. 이브가 떨어져서 비밀의 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있고 이는 그 조직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또한 조직의 거래 기록을 상세히 찾아냅니다. 그때 선장이 그들에게 배신자를 경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모두가 배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파르는 이브의 도움으로 모든 적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라트로아는 이제 그들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조직에 대해 이브는 단호하게 나중에 내라고 말한다. 이브가 빨래를 하면서 물을 붓고 욕조가 저절로 차오르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라트로아가 설명한다. 이것은 물을 소환하는 마법의 아이템이다. 이브는 웃으며 이것이 빨래를 훨씬 쉽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브가 빨래할 옷을 꺼내자 라트로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정말 소년인지 묻는다. 이 말을 듣고 이브는 울고 싶어지고 라트로아는 재빨리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한다. 죄책감을 느낀 이브는 그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라트로아는 이해한다고 동정어린 태도를 취한다. 결국 여자들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때 잠시 사라졌던 미라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브에게 도시를 탐험하자고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매우 인기 있는 사탕 가게에 초대합니다. 이브는 망설이지만 라트로아가 자신도 가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멈춥니다. 그러자 미라는 이브만 초대했다고 말하지만 라트로아는 자기도 간다고 반박하며 가야 할 장소를 바꿉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5명이서 갑니다. 그때 미라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브는 충격을 받고 말을 잃는다. 라트로아는 걱정하며 서로를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미라는 앞으로 나아가고 라트로아도 그녀 쪽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멈추고 마주서며 이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만 둘 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가위바위보를 한다. 라트로아는 바위 모양을 내고 미라는 가위 모양을 낸다. 라트로아가 이기고 축하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한다. 미라가 데려가고 싶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고. 곧이어 우리는 그들이 플로우라는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웨이터가 이브에게 과자를 건네고 다음 순간 모두가 두 쌍둥이가 빠르게 먹고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라트로아는 그들이 더 달콤한 것을 즐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농담한다. 그는 한 입 베어 물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미라가 이브에게 즐기고 있는지 묻자 이브는 웃으며 소라를 바라본다. 소라는 겁에 질려 완전히 경악한 상태다. 그는 이브에게 이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갑자기 라트로아는 이브를 괴롭히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브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중 한 쌍둥이가 3개의 순수 공격별을 가진 사람과는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쌍둥이는 그가 방어 기술은 2개 별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미라. 그들이 싸우지 말고 더 문명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이때 그녀의 형이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슬라임만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하죠. 미라는 불안해하고 화가 나지만 이브는 그녀를 방어하며 미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형은 돈 버는 기술이 길들이기보다 낫다고 반박합니다. 미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에 잠긴 듯 보이고 이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그들은 떠나고 걷는 동안 이브가 라트로아에게 소라가 그들 중 누구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라트로아는 그들이 먹은 과자는 좋았냐고 묻고 이브는 맛있었다고 대답한다. 라트로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가게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그곳이 진짜 안전한 장소였다고 한다. 이브는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가 플라우에 가고 싶었던 이유라고 말하고 라트로아는 그들이 추천한 장소를 피하고 싶었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소라를 바라보며 이브는 그 사람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이 슬프다고 한숨을 쉰다. 라트로아는 반성하며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고 장난을 치면 그들은 분명히 폭행당한 것 같아. 다음으로 우리는 한 소년이 나비를 잡으려고 걸어가는 것을 보지만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라트로아는 도시가 납치로 인해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녁 늦게 라트로아는 모든 사람에게 미라의 그룹이 매우 의심스러운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에브를 납치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는 그들이 간식을 먹자고 초대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제피르는 정말로 에브를 팔려고 하는 건지 묻습니다. 그러자 리더가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이브를 납치하려고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했어요. 모두가 사람들이 너무 의심받을 것이라고 동의했죠. 그때 이브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미라의 그룹이 단지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배신자로 드러나도 문제없다고. 이브는 기본적으로 미라와 다른 사람들은 희생당할 말판일 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브는 미라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희생의 졸개라고 생각해요. 라트로아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이브가 말했어요. 그녀는 계획이 있다고 하고 모두에게 다 말했어요. 리더는 그녀의 계획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이 바로 모든 배신자를 잡을 완벽한 기회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모든 모험가들이 길드 밖에 모여있는 모습을 본다. 길드장은 그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부른 이유는 부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브를 소개하며 모두 알다시피 도시에서 납치 사건이 늘고 있어서 모두가 이브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아이는 모두와 만나야 하니 하나하나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사이 미라는 이브를 대신해 서명하고 이브도 다시 서명한다.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이브 쪽으로 걸어오고 이브는 이미 형청이 떨리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이브에게 인사하고 이브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며 세럼이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때 그녀는 볼로르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볼로르다는 뭐라고 대답한다. 벌써 반대편에서 버스키즈비 선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인다. 그러자 그의 부선장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그는 그냥 상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이 아이 아이비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 덕분에 그들은 배신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결국 사이퍼와 그의 팀이었습니다. 사이퍼는 특별부대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숲속 동굴에서 괴물의 은신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장은 이를 빠르게 이해하고 특별부대의 구성원을 선정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게가 보이고 아이비가 단주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라트로아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미라는 여기서 가장 맛있는 사탕이라고 말하며 아이비에게 꼭 먹어보라고 합니다. 미라는 모두에게 단주를 요청하고 가게 주인은 그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이비의 계획은 모든 도적들을 잡기 위해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소라에게 너무 떨림을 주는 곳이다. 그런 소라를 보며 미라는 라트로아를 잡고 그 장소가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낸다. 심지어 웨이터도 나쁜 사람이다. 이제 모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라트로아는 미라와 그녀의 형제들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인은 과자를 준비하면서 엿듣고 있고 라트로아는 계속해서 거대한 경비부대가 오우거와 싸우기 위해 보내지고 도시가 공격에 취약해진다고 말한다. 쌍둥이는 마을을 지키는데 도와줄 것에 동의하고 과자 가게 주인은 두 그릇에 위험한 것을 섞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과자를 제공합니다. 과자를 보며 라트로아는 이브에게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주인은 조직에 공격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나갑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라트로아는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에게 왜 조직을 돕고 있는지 묻습니다. 미라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묻지만 라트로아는 그들에게 독이 든 과자를 먹으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자를 먹으면 그들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트로아가 그들이 배신자라는 것을 안다고 다시 말하자 두 쌍둥이가 그와 싸우기 위해 일어납니다. 마미가 그의 두 개의 단검을 짚고 토르트는 검을 들고 싸우기 위해 움직이는데 테이블을 차고 마미가 앞으로 나아가 공격하지만 라트로아가 피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라트로아가 주먹으로 때리자 마미가 벽에 부딪힙니다. 이제 토르트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라트로아가 그를 멈추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브는 단지 무서워하며 싸움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토르트가 뒤에서 라트로아를 공격하려 하지만 이브가 경고합니다. 라트로아는 불꽃을 소환하지만 마미는 물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공격 준비를 하며 라트로아는 검을 짚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함께 공격하려는 순간 미라는 슬라임들을 이용해 그들을 모두 멈춥니다. 그들이 슬라임을 처리하는 동안 라트로아는 두 형제에게 공격해서 기절시키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 후 미라는 배신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브는 그녀가 쌍둥이들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해요. 바로 그때 라트로아의 친구가 나타나서 묻죠.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라트로아는 그의 도움을 요청해요.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면 경비병들이 근무 중이고 갑자기 조직에 사람들이 공격하러 오고 경비병들이 싸움에 휘말리죠. 한편 일부는 반역자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신호를 보내고 그가 그들을 안으로 데려가서 그 방으로 가라고 지시해요. 이제 귀족 배신자도 이 방으로 향하고 들어오자마자 모두에게 말한다.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책을 밀기 위해 다가간다. 그래서 비밀방이 드러나고 어디선가 잠자기 폭탄이 활성화된다. 그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순간 여러 개의 잠자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다. 가스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조직의 멤버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의식을 잃는다. 방 뒤쪽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그들은 달리려고 하지만 결국 기절한다. 반면 선장은 오우거를 잡기 위한 특수부대와 맞서고 있고 부사령관은 배신자들이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면 가장 약한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다음 선장은 모두가 바보라고 말하고 그는 부관에게 장치를 건네받는다. 그러자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데 그 장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자 선장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답한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검을 빼려는 순간 일부는 화살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선장과 그의 부관은 빠르게 반응하여 그들을 모두 덮는 그물로 덮친다. 그 그물은 모든 사람의 마법 사용을 무효화하는 충격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몇 명의 배신자가 잡혔으니 두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은 자들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제 몇 명의 배신자가 잡혔으니 두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은 자들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길드장인 로글레스도 배반한 모험가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싸우며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한다. 한 남자가 칼을 사용하려 하지만 강력한 발차기를 맞는다. 사이퍼는 지팡이로 적을 쓰러뜨리지만 한 남자가 양동이를 공격하고 쉽게 넘어뜨린다. 길드장 로글레스는 그들이 지목한 배반자를 모두 잡으라고 외치고 바닥에 쏘아 적의 머리를 맞힌다. 그들은 모두 기뻐한다. 드디어 속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룹은 다시 한번 전류를 흘려보내 모두 무력화시킨다. 그 후 모두가 사적인 장소에 모이고 대장이 모든 배신자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볼라르다는 드디어 도시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배신한 귀족은 감옥으로 끌려가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포란다 귀족은 이제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신자들에게 화가 나 있지만 대장이 군중 쪽으로 달려가면서 모든 배신자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쉽게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신이 확실히 모두가 저지른 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목표는 모두가 노예가 되어 지옥 같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에비가 선장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일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선장과 그룹이 애비와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은 그녀에게 조직과 관련된 배신자들의 명단을 건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배신자들을 체포한 애비는 거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배신자들을 체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살인자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애비는 전체 합계를 계산할 생각을 하지만 포기하고 그냥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다음 날 애비는 자신의 덫을 확인하고 한 마리의 쥐도 잡지 못해 실망합니다. 그때 실이 나타나고 애비는 그를 보아 기쁩니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그는 덤불로 들어갑니다. 다음 순간 쥐와 토끼가 애비의 덫에 걸립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실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정육점에서 상인이 항상 신선한 고기를 가져다 준 애비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는 행복하게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돈을 지불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요리들이 놓여 있다. 애비는 모두와 함께 큰 식탁에 앉아 있다. 길드 마스터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조직의 몰락을 축하하자고 발표한다. 모두가 박수친다. 애비가 술을 마시는 동안 모두가 그녀 앞에 음식을 쌓기 시작한다. 그 후 선장이 그 여러 범죄를 저지른 귀족이 조직의 모든 어두운 비밀을 고백했다고 말한다. 그 조직은 이제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애비는 미라와 그녀의 형제들에 대해 묻고 길드 마스터는 그들이 조직을 도와준 대가로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미라는 그 끔찍한 일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져서 행복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이제 모두가 드디어 편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애비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라를 잡고 그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미소 지으며 소라에게 마을 전체의 평화를 회복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애비에게 이 마을에 살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애비는 매우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녀가 그곳에 살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집이나 필요한 다른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놀라서 정말로 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비는 그때 소라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말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만약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소라를 꼭 껴안으며 자신에게 별이 없다고 밝혔어요. 모두는 이 사실에 놀랐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5살 때 그녀는 교회에서 성수를 만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녀가 별 없는 조련사라는 게 밝혀졌죠. 사제는 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분노했어요. 그 후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녀는 상처 입고 홀로 마을을 뛰쳐나왔고 그때 그녀를 도와준 친절한 예언자가 그녀를 입양했어요. 하지만 한편 마을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별이 없는 아이들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냥을 시작하라고 했고 그녀는 계속 도망쳤어요. 도망치며 망치고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곳에서 나는 낮은 머리를 가진 그녀가 소라를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트로아가 마침내 말을 꺼내며 그녀가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험가가 그녀에게 덧붙이며 그녀가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별이 없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며 두가 항상 그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이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길드 스터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서 이브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소라를 꼭 잡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브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캡틴 오구토를 만나고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모두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의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언자가 의미했던 바를 이해하므로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행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 사이 한 사람이 소라를 귀여워하며 얼마나 그리울지 말합니다. 끝으로
이브의 떠남을 기념하여 모두 술을 많이 마시기로 했어요. 그 밤에 모두가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이브는 행복으로 가득 찬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여서 말했어요. 이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떠날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라트로아가 잊은 게 없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챙겼다고 했어요. 이브는 마법 가방 덕분에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짐을 들고 다니기 아주 쉽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여행에 행운을 빌었고 선장은 이브에게 소라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소라가 약한 슬라임이며 그녀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만화가 더 밀도가 높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가 그의 몸에 만화를 주입하려고 했을 때 소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녀는 가방을 열고 그녀가 이 세계에 소라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라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녀는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고 모두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편하게 말한다. 이브는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때 시엘이 어디선가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별이 없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강력한 괴물까지 길들였다. 그래서 그녀는 시엘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 나아가고 소라도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하게 여행을 계속하고 이 애니메이션은 놀랍고 행복한 방식으로 끝난다. 이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더 많은 완전한 요약을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가오는 비디오를 기대해주세요.